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노라고 밝혀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같은 혁신도시 조성, 이런 각종 지역발전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통합 또는 새로운 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하는 등 국민의당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더 발전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이제 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또 13개 부처 장차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확실히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왜 이런 입장을 밝혔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이런 국가 균형 발전이 좀 쇠퇴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걸 주도한 게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였는데 보수 정권에서 지역 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름도 다시 바꾸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은 우리 인구의 50%가 면적이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아주 확고한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2019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뭐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는 개헌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네,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밝히면서 3대 전략 그리고 9대 핵심 과제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균형 발전을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3대 전략의 핵심은 사람, 공간, 산업입니다.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3가지 됐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인데요. 공간 관련해서는 전국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겠느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농어촌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방의 도시 재생, 뉴딜을 통해서 지역 도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지역을 만들겠다. 그래서 혁신 시즌 2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혁신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19년까지 지방의 공공기관을 다 이전을 하고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30%까지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과학기부를 빨리 이전하고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다시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바꾸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법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하게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이 위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컨텐츠를 입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고 지방분권만이라도 권력구조 개편이 안 되면 지방분권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분권 법률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우리 당의 그 의견이고요.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조항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논의를 했고요. 공공주택 그리고 또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대해서 그 헌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유권과 관련됐을 때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좀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전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약속 같은 내용이 있었죠. 더불어 민주당이 헌법에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는 점. 이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전문하면은 헌법의 가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헌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헌법 전문에 이 촛불혁명의 정신, 그리고 5.18 광주화 운동을 넣겠다는 것인데 민주화 운동이요? 말씀하신 대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약 때 밝힌 거거든요. 예. 또 플러스 여기에 부마 항쟁 그리고 또 60대 항쟁도 넣겠다는 게 지금 정부 여권의 입장입니다. 예. 역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바꾸려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쿠데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정신을 넣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가치라든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켜서 결국은 앞으로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개헌 문제가 오는 6.1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 지방선거 때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든 네. 그래서 이 개헌 프레임에 오히려 강력하게 맞서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현재 사실상 괴멸되어 있는 보수를 다시 결집하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한국당에 붙은 꼰대당이라는 이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낙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낙인 찍기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 그리고 자신이 대표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꼰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레임 전쟁의 틀에 갖추고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는 1954년생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이거든요. 네. 한 살 더 적은데 오히려 자기를 더 꼰대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홍준표 대표 본인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꼰대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나쁜 그러니까 이른바 꼰대라는 이제 호칭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였습니다.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라는 곳에서 역시 자유한국당이 꼰대당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젠더 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이 간담회를 공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살짝 걱정이.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집에 가면 난 집사람 말 거역해 본 일이 없어요.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거를 자기 가정으로 갖고 가서 나는 아니다. 전형적인 꼰대 반응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요. 아니, 시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볼 때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좀 서운한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록 탈핵당하고 구속되고 했지만 최초에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시나 발끈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신을 향해서 영남, 마초, 꼴통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발끈 안 할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것은 나이를 두고 하는 것인데 네. 꼭 생물학적 나이만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떤 낡은 사고 네. 또 그리고 낡은 행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대표는 왜 이렇게 패널이 지적했듯이 영남 마초 꼴통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의 자서전에 뭐 돼지 발정제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장인을 지칭할 때 뭐 영감탱이라고 지칭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평소에 좀 막말이라든지 좀 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발언이나 좀 태도를 젠틀하게 네. 하면은 이미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그 궤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에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은 겁니다. 언론사와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특정 언론사는 그 취재 또 시청 거부한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SNS에도 나왔어요. 예, 적시가 돼 있네요. MB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BN 기자가 류혜조 전 최고위원, 네. 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이 수년간 홍준표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투 운동이 요즘 열풍 아닙니까? 네. 서지현 검사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 이걸 이제 MBN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해당 언론사에 부스를 없애라. 그리고 그 기자를 출입 금지시켜라. 또 시청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신사답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제1의 사명이 권력 또는 권력자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 당명이 조금 전에 결정이 됐네요. 미래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국민들 상대로 하는 당명 공모에서는 바른국민당이 1위를 차지했는데 바른국민당을 약식으로 하면 이제 바국당이 되니까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종적으로 바른국민 그리고 미래당 두 개가 경합을 했는데 바른정당 측에서는 미래당을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렇지만 결국 미래당으로 된 것은 정치는 결국 세거든요. 바른정당 9명에 비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는 국민의당 출신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당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참 관심이 많았는데 박주선, 김동철, 주승영 의원이 통합정당에 합류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이제 호남 중진인데요. 이 호남 중진 세 분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서 결국 통합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합류를 하지 않았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통합의 명분 영남과 호남의 최초의 결합이라는 게 퇴색될 뻔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김관영, 권은희, 뭐 송기석 이런 의원들이 합류를 해서 대략 한
3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30명 정도 됐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 국민의당이 3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른정당 9명하고 합쳤지만은 미니 통합이 마이너스 통합이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탈당파들 민평당은 대략 제가 볼 때는 뭐 18에서 19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이 국민의당 그 생일입니다. 2년째 되는 창당 2주년이 되는 때인데 또 분당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당의 수명이 짧은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한대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